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8월 3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해놨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쌀쌀함을 느끼는 그런 날씨이기도 한데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뜨끈한 국물인데요. 어묵 가지고 오늘 맛난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9월이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아침 공기도 어제보다 더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밤사이 중부와 호남의 비는 잦아들었고요. 현재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린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수도권에서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당분간 영남권에서는 강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내일부터 영남과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 많은 곳으로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영남 지역으로는 120mm 이상, 호남에는 5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은데요. 서울은 21.1도, 대전은 20.1도, 대구는 2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강주는 28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날씨는 태풍의 경로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올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죠.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직장인들은 6일이나 되는 휴가에 반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달 전에 지정되는 건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또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직장인들이라면 연휴를 활용해서 뭐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임시 공휴일 발표가 늦다 보니 막상 이 임시 공휴일을 활용하기는 이게 좀 늦은 게 아니냐, 좀 네. 방법이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알려줬으면 계획도 진작에 제대로 짤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데요. 여행 계획을 미리 해놨다는 한 직장인은 추석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미 올 초에는 예약을 해놔야 됐기 때문에 미리 결제를 해놨는데 10월 2일이 쉬는 날인 줄 알았으면 여행 계획을 좀 더 길게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아쉬워했고요. 또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시민들도 임시 공휴일 지정 소식을 접하고서는 연휴 숙소 예약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소 가격이 하루하루 달라지는데 이미 연휴로 지정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고 그래서 결제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는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미리 월차를 그 징검다리 그때 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월차 안 내도 되는데 눈치 봐가면서 냈을 텐데 이게 임시 공휴일이 되면 민망하잖아.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달 전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이유가 네. 있습니까? 꼭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이런 임시 공휴일은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될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어느 정도나 미리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는지 이런 관련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임시 공휴일 지정 시기를 미리 정하자 이런 입법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장제원 의원, 심재건 의원은 각각 임시 공휴일 30일 전,
3개월 전에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해당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네, 임시공휴일 지정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좋긴 좋은데 네. 기왕이면 더 일찍 좀 해서 계획 좀 세우게 해달라. 이런 얘기군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제군이 지역축제를 준비하면서 군에 대민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내용이 다소 황당합니다. 신라시대 의상을 입고 포토전에 설 장병을 보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고로 대민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역 축제 포토전에 설 장병을 요청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군 제보 채널이죠.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에는요, 인제군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간부 A씨의 제보 내용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A씨는 다음 달 2일 상남리 마이태자 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마이태자 문화축제와 관련해 인제군이 부대에 50명 정도 되는 군장병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인제군이 제시한 군장병 50명의 업무는요, 행사 행렬 시의 안전관리, 개회식 무대 주변 정렬, 움직이는 포토전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이 제보자는 이 가운데 움직이는 포토전 업무를 문제 삼으면서 안전통제, 교통통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포토전 행사는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어야 하는 피해로 역할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자체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개인의 초상권 그리고 인권이 무시되는 처사인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대민 지원이라는 게 이게 값싼 노동력 또는 무상 노동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네. 군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대민을 지원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또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 A씨가 군장병 50명의 업무 분장이라는 문건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인제군은 10명의 장병에게 신라 의상을 입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중전, 무사 등의 복장부터 시작해서 내시나 어우동, 상궁 이런 차림을 입어야 하는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내시, 한여, 어우동 역할을 맡는 게 과연 국민의 신체, 재산 보호하는 역할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게 무슨 대민 지원이냐며 분노를 나타냈고요. 네티즌들도 대민 지원이 무슨 무료 알바 서비스냐, 군 사기를 저하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등 해당 지자체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인제군은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네, 인제군 관계자는요, 군과 민이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내놓았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를 얘기할 때 좀 낮춰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네. 절대 낮춰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심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추가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차요금을 얼마로 책정했길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 주차요금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주차요금을 정말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한 대는 무료이긴 한데요. 2대까지는 2만 원, 3대 이상부터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차량 3대를 보유한 경우 기존 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4대일 경우에는 기존 8만 원에서 무려 62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요금 인상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추정은 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세대까지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어디든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너무 과하게 비싸다. 그리고 자기 차가 없으면 그렇다면 관리비는 깎아주냐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부는 주차요금 인상이 외부 차량을 입주민들이 돈을 받고 등록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공동주택 주차난 분쟁이 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개선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 최근 1가구 2차량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죠. 차량이 수십만 대 늘어났지만요.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은 96년도에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으로 개정된 이후에 27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등 역시 주차 전쟁, 주차난 문제를 인지하고 주차 면적이 충분한 곳에 한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분양가 가산 항목의 주차 항목을 신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또 그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결책으로선 부족하다. 이런 의견 나옵니다. 때문에 차량이 수십만 대나 늘어난 만큼 주차장 규정 빨리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주차장 규정도 규정인데 땅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대게집을 찾은 딸의 모습을 보고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준 손님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모르는 사람, 타인의 음식값을 대신 지불을 해준 겁니다. 어떤 사연이에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네요. 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이 글쓴이는 치매 어머니를 본인 집 주변 근처 요양원에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잘 드시지 못하고 모든 음식을 뱉어내는데 대게만 유독 잘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대게집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단골 대게집에서 어머니께 대게살을 발라드리고 있는데 저쪽에 한 남성 손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빤히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종업원이 와서 저 남자 손님이 대게값을 대신 내셨어요. 이렇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글쓴이가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더니 이 남성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났다.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대게를 못 사드렸는데 지금은 차량 정비 사업으로 돈을 잘 버는데 돌아가셔서 사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본인의 사연을 털어놓으면서요. 글쓴이의 어머니께는 어르신이 맛있게 드시면 자식들이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 그 사장님 진짜 멋쟁이네요. 네. 멋있네. 멋있네요. 이 그리고 남성분. 그 딸 진짜 효녀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으면 보기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네. 아이고 미담 고맙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어려운 역사 얘기를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갑니까? 1957년 8월 3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요즘도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을 사칭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1957년 8월 30일은 이런 사칭 사건의 원조입니다.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을 사칭한 가짜 이강석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내가 이강석이다. 이러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막 네. 이랬던 건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로 이강석 씨를 드린 거죠. 네. 이승만 대통령은 16살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9살 때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을 하는데 한국 이름은 이금순, 애칭 호주댁이었어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왜 오스트리아 일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두 나라를 구분을 못한 거죠.
자식이 없다 보니까 늘 내 핏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1957년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의 83살 되는 생일이었거든요. 이날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을 양자로 드리게 된 겁니다. 네. 이기붕의 입장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들을 거의 생일 선물처럼 드리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노 대통령의 후계자 자리를 확실히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강석은 졸지에 대통령의 아들이 됐으니 기세등등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강석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이 젊은 권력자가 정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대낮에 정복 차리며 헌병을 구타하고 파출소 기물을 부숴도 누구 하나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양자가 된 직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 법대에 편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그때 법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됐는데요. 이걸 포기하고 육군사관학교에 편입을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양아들이라고 해서 너무 이 절대 권력 같은 걸 누린 거 아닙니까? 네, 이 횡포가 절정에 달해갈 이때쯤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1957년 여름은 우리나라에 강력한 태풍 아그네스호가 와가지고 경북 동해안 일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때 경주 경찰서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아보니까 나 이강석인데 아버지의 명을 받고 경주지방 수해 상황을 살피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오. 가짜 이강석의 등장이었죠. 네. 깜짝 놀란 서장이 귀하신 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면서 나가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경주에서 가장 좋은 호텔, 경주 유적지 관광 물론 다 해주고 기념 촬영까지 하고 다음 행선지까지 차도 빌려주고 기사까지 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짜 이강석이 경찰서장 어깨를 탁탁 두드리면서 경무관으로 승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경찰서장은 야, 목이 대단하다.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대단해, 진짜. 야, 근데 그때 나온 귀하신 몸이라는 말이 요즘도 이게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강석 사기를 친 이 사람이 이강석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귀하신 몸이 되니 기고만장했겠네요. 그러면 이 귀하신 몸은 그 차를 타고 영천으로 갑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있었던 경찰서장의 환대를 받고 또 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다음에는 안동으로 가요. 안동에서는 경찰서장이 지역 유지들을 기관장들을 전부 대동하고 나와서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여기서 가짜 이강석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아버지의 밀명으로 풍수의 상황을 시찰하고 공무원 비리를 내사하러 왔다. 암행 시찰이니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유지들은 또 그런 줄 알고 당연히 겁을 먹고 벌벌 떨었겠죠. 그러면서 수재민들에게 나눠줄 쌀이 필요하다면서 46만 5천 환을 뜯어냈는데 이 돈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200만 원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강석이라고 하면 알아서 돈을 막 갖다 바치고 이게 점점 판이 좀 커지는데요? 네, 점점 판을 키워요. 더 큰 곳으로 갑니다. 대구로 가서 이번에는 경북 도지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꼬리가 좀 길었어요. 마침 경북 도지사 아들이 진짜 이강석의 친구였대요. 이 도지사가 뭔가 좀 이상해 해가지고 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와서 얼굴 좀 확인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보고 나서 아니야 이렇게 판정을 한 거니까 가짜 이강석은 체포되고 그 사건은 3일 만에 끝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 뻔뻔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한데 이 이강석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1살 차이였죠. 이름은 강성병. 서울대 법대 입시를 받다 떨어지고 마침 아버지의 사업도 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너 이강석이랑 진짜 닮았어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군요. 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두 사람 닮았네. 진짜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강석을 사칭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벌인 거죠. 자, 재판이 벌어지는데 가짜 이강석 재판정에는 대구법원 생긴 이후 최대 인파 1,000명 정도가 몰려와서 방청을 합니다. 법정에 들어가던 판사의 법복이 찢어지고 의자 절반이 부서질 정도였다고 해요. 여기서 가짜 이강석, 강성병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이 열변을 토합니다. 신문을 보니 이강석이 헌병에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려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을 알게 됐다. 이강석이라면 무엇이든 통하는 세상이라 믿었다. 이러면서 다양한 주장까지 펼치는데요. 이번 체험을 통해 권력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내가 시국적 악질범이라면 나에게 아첨한 서장과 군수들은 시국적 간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한마디 한마디에 방청객들이 환호를 합니다. 가짜 이강석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 극진히 모셨던
그 지역 경찰서장이나 군수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건을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 기자가 알고 이걸 보도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진 거죠. 결국 5명의 경찰 고위관부가 감봉, 견책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몇 년 뒤죠. 진짜 이강석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아버지 이기붕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모두 권총으로 사살하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가짜 이강석 강성병도 출소한 다음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서 진짜를 뒤쫓게 됩니다. 자, 이 이강석 사칭 사건은 공사 구분을 못하고 권력에 아부했던 한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권력이 어이없이 잘못 쓰일 때 우리 사회에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7년 9월 3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77년 9월 3일은 대학생 창작가요 경연대회 제1회 대학가요제가 열린 날입니다. 1970년대 억눌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재능이 한꺼번에 분출된 축제였는데요. 이날 나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른 보컬 그룹 샌드페블스가 대상을 받았고 이로부터 수많은 명곡과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대학 문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야, 7, 80년대 정말 대단했고요. 77년에 이게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흑백 텔레비전 시대거든요. 근데 이거 시작하면 정말 밖에서 놀다가도 얼른 집에 들어와서 대학가요제 보고 그때 젊은이들은 대학가요제에 나가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 이런 정도였어요. 예, 예. 와, 그 정도로 인기였어요. 야. 뭐 요즘도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대학가요제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거죠.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 1970년대는 유신 시대잖아요. 대중음악에서는 금지곡의 시대예요. 1975년에 공연활동 정화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노래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 노래들은 전부 검열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한 해 동안 200곡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이 활기를 분위기를 띄울 뭔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한 방송의 PD가 대학 캠퍼스에 젊고 신선한 노래꾼들을 방송에 출연시키면 방송의 질과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래서 대학가요제가 탄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번만 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거듭하면서 계속 하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탄생한 이 대학 가요제가 1회 때부터 정말 폭발적인 신드름을 일으켰다면서요? 네, 역사적인 1회 가요제는 1977년 9월 3일 서울 정동의 문화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진행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서울대 농대 4학년이었던 가수 이수만 씨, 지금 SM이라고 불리는 그분이죠. 그리고 탤런트 명현숙 씨가 사회를 맡았고 전국 333개 팀이 출전을 해서 예선 거쳐서 19개 팀이 이날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 모습이 지상파 TV로 전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물론 흑백 TV였죠. 네. 영예 1회 대상은 아까 교수님이 잠깐 이렇게 흥얼흥얼했던 나 어떻게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곡은 또 유명한 가수죠. 김창완 씨의 동생 김창훈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젊음의 어떤 그 혈기가 다 담긴 이 노래는 1975년에 대마초 파동이 일어난 다음에 가요계가 움츠러들어 있었죠. 여기에 젊은이들의 음악, 록을 되살리면서 음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샌드페블스를 기폭제로 해서 수많은 록 밴드들, 당시 이름으로는요 그룹 사운드라고 불렀는데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 친구들도 그룹 사운드 많이 만들었어요. 열풍이 불었습니다. 보고. 자, 그리고 나 어떻게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리메이크되면서 사랑을 받고 있죠. 네. 91년생인 저도 저 노래를 네.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요. 대단한 인기였고. 이런 나 어떻게뿐만 아니라 대학 가요제에 출전만 해도 스타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뭐 당시에는 정말 신선한 얼굴들이 많이 배출됐었잖아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스타의 등용문이었습니다. 특히 2회 대회 때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노사연, 배철수, 심수봉이 모두 2회 때 나왔고요. 와. 그 뒤에 자 한번 불러볼까요? 조하문, 우순실, 조갑경, 원미연, 이정석, 유열, 신해철, 김경호, 김동률. 이 이외에도 수많은 스타 가수들이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스타로 입문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에도요. 199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학생이 나왔습니다. 자, 수많은 히트곡도 탄생했는데 79년 대상 김학래 임철우의 내가, 80년 대상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 85년 대상 높은 음자리의
저 바다에 누워 86년 대상 유열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등이 인기를 끌었죠. 야, 정말 지금 다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단했군요. 네. 대단하네. 많이 나오네요. 근데 그땐 대학가요제 하면 이제 통기타, 그리고 창작곡, 그리고 아주 신선함 이거였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심수봉 씨가 트로트 였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뽕짝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 가지고 1등인가? 그때 몇 등 했죠? 뭐, 상 못 받았어요. 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했습니다. 저 기억나는데 흰색 피아노를 치면서 직접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노래가 대학가요제에 나오지? 이랬는데 정말 간드러진 목소리로 혜성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명한 통기타나 그룹 사운드 이게 아니고 트롯이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놀라웠는데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대학 바깥에서 인기가 폭발합니다. 게다가 심수봉 가수가 정치적 사건과 연관이 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가로 네. 떠오르게 되죠. 네. 근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요, 대학가요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신해철도 있잖아요. 야, 이 전주부터 그냥 빠바바바바바빠빠바바바바바 하면은 막 전율이 막 올라오거든요. 예. 그게 1988년 가요제였어요. 어. 그때 무한궤도의 그대에도 이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뛰잖아요. 아, 그죠. 지금도 대학 축제 응원가 여기서 정말 단골로 쓰이는 곡인데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무한궤도의 리더 신해철 씨가 이 곡을 이제 만들 당시에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집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멜로디언 불어가면서 작곡을 했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탄생해서 그해 대학가요제 맨 마지막 순서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강렬한 사운드와 멜로디로 심사위원은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가왕 조용필 씨였는데요. 그날 회고한 걸 들어보면 전주를 듣는 순간 벌써 이거 대상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불후의 명곡이죠. 야,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대학가요제, 그럼 왜 없어지게 된 걸까요? 그 이후에 이 대학가요제 가수들이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일반 가요계와 대학가요의 차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출신들이 너무 많이 가수로 진출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대학가요의 참신함이 상실됐다, 지나치게 상업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2010년 이후로는 이 방송사들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히트를 치면서 대학가요제 인기가 상대적으로 시들어지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2012년 36회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시절 대학생들의 열정이 담겼던 노래, 이게 대학가요제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기성세대에게는 아, 우리 젊을 때 그랬어라고 하는 아주 진한 추억으로 남아있죠. 네. 대학가요제는 일단 순수했거든, 처음에. 근데 이제는 이제 기획사가 붙고 막 이러면서 스타 만들려고 막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좀 그랬던 뭔가 것도 있죠. 조금 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 느낌이 좋아요. 그게 좋았었는데. 네, 맞아요.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7년 8월 2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날은 전 국민을 경악해 한 5대양 아. 집단 변사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천장에서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32구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요. 이 사람들은 공예품 수출 기업을 가장한 종교단체 5대양의 교주 박순자와 그 신도들이었습니다. 네, 종교단체. 근데 회사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잖아요. 오대양은 어떤 회사였습니까? 1984년에 오대양 대표 박순자가 공예품 제조업체로 위장을 해서 오대양을 설립을 합니다. 겉으로는 보육원 운영도 하고 자선 사업도 하면서 대전의 천사, 대전에 설립했거든요. 대전의 천사라고 불렸는데 사실은 사입이 종교단체였어요. 여기 보육원 아이들은 신도들의 자녀들이었고 양로원이 있는데 그 노인들은 신도들의 부모들이었던 거죠. 민속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88년 말세론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신도들의 생활을 통제했고요. 부부간 금욕 생활을 강조했고 자기 지시를 어기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신도들끼리 서로
때리게 했다고까지 해요.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궁극의 목표죠. 신도들에게 사채를 끌어오라고 해서 170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착한 해서로 포장을 했지만 전형적으로 이게 사이비 단체네요. 그죠? 근데 신도들이 이렇게 사채를 계속 끌어왔으면은 나중에는 빚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네, 신도들이 사채를 끌어다가 이 종교단체에다 바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도들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던 중에 수억 원을 빚진 사업가 부부가 이제 우리 돈을 달라 해가지고 오대양 공장을 찾았다가 신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채권 포기 각서라고 하는데 지장을 찍고 겨우 풀려났는데 이 부부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 오대양 직원 13명이 구속되고 박순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취재진이 박순자에게 폭행 사건 사주에 대해서 추궁하자 갑자기 박순자가 졸도를 해버려요. 오, 갑자기 졸도라니 좀 의심스럽긴 한데 네. 그래도 조사는 확실히 해야죠. 네,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바로 자식 셋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직원뿐 아니라 보육시설 아이들까지 80명이 한날 한시에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경찰은 이제 지명수배를 하고 용인공장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나흘째 제보 전화가 옵니다. 사라진 사람들이 모두 용인공장에 있다라고 하는 제보였어요. 경찰은 창고 안쪽에서 숨죽이고 숨어있던 신도 49명을 발견해요. 하지만 32명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공장 식당 천장에서 박순자를 비롯한 시신 32구를 발견합니다. 공장장이 목을 메어 죽어 있었고 옆에는 겹겹이 포개져서 사망한 12명의 시신이 있었고 그곳에서 5m 떨어진 곳에 19명의 시신이 또 쌓여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신들이 모두 속옷바람 아니면 잠옷바람이었고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어요. 코와 입이 휴지로 막혀 있었고 기이한 점은 아무도 저항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목숨을 끊는 것에 합의한 이 사람들이 약물을 마시고 실신한 상태에서 교사 주동자가 이들을 다 목졸라 살해하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교주 박순자가 먼저 사망하자 신도들이 교주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액의 채무로 자포자기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죠. 네, 이 사이비 교주 박순자는 자신을 믿고 막 사채까지 끌어왔던 그런 신자들을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정황은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오대양 직원 11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결국 1991년 7월에 오대양 직원 중 6명이 자수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는데 1987년 그 사건 당시 경찰 수사와 동일하게 32명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97년 8월 3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7년 8월 31일은 당시 영국 왕실의 아이콘이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망한 날입니다. 당시 다이애나가 탄 차가 파리에서 쫓아오는 파파라지들을 피해서 과속하다가 터널 기둥을 들이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 당시에 다이애나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파라치들이 긴급 구조를 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결국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정말 많은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네. 그 죽음이 영국인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네. 뭐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둘은 어떻게 처음 만났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 왕실은 귀족들하고만 결혼을 했죠. 다이애나는 영국의 귀족층이에요. 스펜서 백작 가문의 8대 스펜서 백작의 셋째 딸입니다. 16살 때 찰스 왕세자를 처음 만났는데 이때는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의 언니와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 두 사람은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네. 다이애나 입장에서 볼 때는 언니의 남자친구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3년 후에 다이애나가 어떤 유치원에서 시간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찰스를 다시 만납니다. 이때 찰스가 다이애나에게 반했다고 하고 12번 만난 끝에 청혼을 해요.
그래서 1981년 7월 29일 날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는데요. 이 결혼식은 도로 위에 나와서 지켜본 관중만 200만 명. 와. 생중계로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시청한 대단하다.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았지만 막상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네, 좀 우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찰스 왕세자에게 결혼 전에 사귀던 카밀라 파커볼스라고 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카밀라가 평민 신분이라서 찰스 왕세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결혼을 다른 사람과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은 또 누구냐면 찰스의 친구 앤드류 대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찰스가 다이애나와 결혼한 뒤에도 이 두 사람이 계속 연인 관계로 지냈다는 겁니다. 다이애나는 당연히 카밀라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럼요. 찰스 왕세자는 무관심으로 일관을 했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다이애나가 폭식증, 거식증을 오가면서 우울증까지 함께 앓았다고 하는데 훗날 다이애나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 사람이 함께한 결혼이니 좀 붐볐죠. 센스 있게 이런 말을 썼네요. 했다는 겁니다. 결국 네. 결혼 15년 만인 1996년에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다이애나가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요. 이렇게 남편인 찰스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국민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랑을 받았죠. 맞아요. 늘 서민 곁에서 낮은 자세로 사랑을 베풀었던 다이애나비.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하고 직접 악수를 하기도 했고요.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흑인 소녀를 무릎에 앉히는 등 영국 왕실의 권위와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자신의 두 아들 윌리엄과 해리 왕자에게는 넘치는 사랑을 주기로 유명했는데 통상 왕자를 유모들이 양육을 했는데 이것과는 달리 직접 두 아들을 돌봤고요. 봉사활동을 할 때도 꼭 아들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의 학교 운동회에 학부모로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엄마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직접 맨발 뛰었다고 합니다. 아, 왕실의 예법상 공식적 석상에서 맨발을 보여주는 거 이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그걸 한 거예요. 네. 진해요. 이혼을 한 뒤에도 네. 자신의 대중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봉사, 자선활동에 헌신했고 그래서 민중의 왕세자비라고 하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영국 국민들이 이런 왕세자비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엘리자베스 2세가 많은 국민들에게 영국 왕실의 품격을 보여줬다면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왕실 안에서 혁신의 아이콘 이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찰스와 이혼하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겠다 하던 다이애나의 모습도 영국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죠. 네, 이혼한 뒤죠. 1997년에 다이애나가 여름 휴가를 애인이에요. 도디 알파예드라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파리로 가요.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파파라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운전사가 앙리 폴이라는 사람인데 이 파파라치를 따돌리기 위해서 과속을 했고 그러다가 지하차도 기둥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즉시 도디 알파에드와 운전사 앙리 폴은 사망을 했지만 다이애나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파파라치들이 그녀를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고 카메라 플래시만 터뜨렸다는 거예요. 결국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건은 운전기사 앙리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네, 저 당시 이제 파파라치들이 사진만 찍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구조도 하고 빨리 그 그럼요. 응급차를 부르고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여기에 약간 그 의문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왕실에서 죽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음모론이 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애인이에요. 유색인종에다가 이슬람교도 도디 알파에드와 다이애나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영국 왕위를 윌리엄 왕자에게 혼혈 의붓 동생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걸 우려해서 영국 왕실이 사고를 주장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운전기사 앙리 폴의 계좌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가 사주를 받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다이애나를 죽인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증명된 것은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어쨌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것 때문에 당시에 영국 국민들은
국민들은 정말 많이 슬퍼했겠어요. 네, 왕세자비를 잃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죽음을 애도하는 꽃다발이 그녀가 살았던 켄싱턴궁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는 버킹엄궁 앞에까지 쌓였고요. 영국 왕실에서는 처음에는 이혼한 사람이야, 이혼으로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도 없어, 이렇게 쌀쌀한 입장을 내놨다가 여론의 비난 세례를 받아요.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까 결국 관례를 깨고 다이애나의 장례식을 왕실장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 실황을 전 세계에 방영하도록 합니다. 자, 1997년 9월 4일은 다이애나 스펜서를 추모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방영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영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다이애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왕세자비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이건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인 씨가 또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죠. 그 식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묵입니다. 오. 우리가 어묵하면은 정말 조림부터 볶음까지 다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요, 요거 몇 줄 싸서 한입 김밥 만들면 여러 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매콤하게 잘 졸여진 어묵으로 만든 어묵 한입 김밥 준비했고요. 우리가 잡채 그러면 당면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굉장히 번거로운데 어묵 꽈리고추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야.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입맛 확 살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어묵 하면은 길 가다가 그 국물하고 이래서 어묵을 먹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그거 좋죠. 아니면은 반찬으로 이제 어묵 볶음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어묵 김밥하고 어묵 잡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좀 되는데요. 네. 이제 많이 되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어묵 한입 김밥을 드릴 건데 일단 어묵을 먼저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묵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어묵을 할 때 요걸 꼭 말씀을 드렸었어요. 꼭 한번 데쳐서 써야 된다. 근데 데쳐서 쓰려면 조금 간편하게 데치는 게 좋잖아요. 어머님들한테 냄비 꺼내서 물 끓이고 난 다음에 한번 데쳐주세요. 그러면 예인 씨 안 할 거죠? 아유, 안 하죠. 네. 제가 오늘은요, 제가 잘 쓰는 커피포트를 이용을 해서 어묵의 이 겉기름을 조금 빼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묵의 기름기가 좀 빠져서 기름지지 않고 네. 되게 담백하게 조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 주시기만 하면 돼요. 바로 네. 찬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헹궈 주세요. 기름도 빠지고 약간 탱글탱글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묵이 졸였을 때 훨씬 더 탱글거리는 식감이 되려면 꼭 이렇게 한번 데쳐주고 그다음에 찬물에 한번 헤워주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준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 이 어묵을 이제 물기를 조금 닦은 다음에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좀 썰어줘야 되겠죠. 이 어묵은요, 우리가 조림을 하면 어묵이 살짝 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네. 크기가 네. 약간 조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묵을 썰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만들 어묵보다는 조금 작게 써는 게 좋습니다. 그 떡볶이 집에서 할 때 그쵸. 네. 어묵 작게 썰어서 넣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되고 더러우면 어묵이 불어 있거든요. 그렇죠. 어묵 이만해지죠. 이만해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어묵을 제가 좀 썰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커피포트에다가 뜨거운 물을 한번 데쳤어요. 그리고 찬물에 한번 헹궜어요. 네. 그랬으면 어묵이 굉장히 이렇게 탱글탱글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요 길이가 있잖아요. 사각 어묵은.
그쵸? 네. 근데 이제 김밥 안에 들어갈 거니까 딱 이렇게 써시면 돼요. 이렇게 0.5cm. 어우, 어. 딱 길이대로. 생각보다 더 작게. 그쵸? 그러면 요게 졸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통통해지거든요. 왜냐면 양념장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좀 통통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잘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묵 김밥이니까 저희가 김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마트나 시장 가면은 김밥김이 나오잖아요. 네. 김밥김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딱 4등분만 해주세요. 아. 그러면 딱 한입 김밥이 되거든요.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김밥이니까 밥 준비해야 되겠죠. 네. 제가 밥을 약간 뜨거운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 김을 식혀주세요. 왜 한 김을 식혀주냐면 한 김을 식은 다음에 밥을 싸야 이게 김밥이 아주 제대로 잘 싸지거든요. 근데 양념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양념을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작게 먹는 한입 김밥이라도 밥에 양념이 안 돼 있으면 먹다 보면 목 맥혀요. 맞아요. 이거 심심해요. 찾고, 뭔가 맛이. 나박김치, 물김치 찾고 막 이러시잖아요. 아니면 단무지 찾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간을 해주셔야 돼요. 약간 김이 좀 있을 때 소금을 한 2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간은 다 어묵이 맡아서 하니까 요거는 딱 이렇게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아우, 참기름 참기름. 넣어줘야죠. 김밥에는 꼭꼭 그쵸. 아, 저 냄새가 그리고- 있어야 돼요, 향이. 특별히 어묵하고 이 참기름하고 넣을 때 같이 넣어야 되는 게 일반 김밥에는 어머님들이 잘 요거 지저분하고 안 하시는데 저는 이따가 깻가루를 좀 많이 넣어요. 깻가루를.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있는데 요거를 뭉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르듯이. 그래야 밥알이 고슬고슬하게 살아있어요. 자르듯이. 아. 이렇게. 어. 그릇을 돌려가면서 자르듯이.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섞어야 요 밥도 맛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반찬 없을 때 이렇게만 해서 주먹밥 해가지고 엄마들이 많이 주셨잖아요. 네. 김가루만 살짝 뿌려서. 그렇죠. 김가루 김가루는 질리죠. 또 좀 신경 쓰신 거고. 저희 집은 여기에다가 무장아찌 쫑쫑쫑 해가지고. 어, 그것도 그것도 맛있지. 맛있겠죠. 신경 쓴 것 같은데. 옛날에 무장아찌 참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어, 우리 사계 식탁에서도 무장아찌 한번 할까요? 예, 좋죠. 네, 너무 나중에 좋죠. 네. 이제 가을 무 튼실하게 이제 네, 단무 네. 나올 때 네. 무장아찌 한번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밥을 이렇게 비벼놨어요.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비비니까는 금방 비비죠? 네.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이렇게 비비고 나면 한 숟가락 잡숴보세요. 아니, 저거 맛있어요. 저거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짭조름하니 간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맛있어요. 방송이라 먹을 수는 없는데 침이 자꾸 생기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놨죠? 이것도 이렇게 놓고 식혀주세요. 뜨거우면 김이 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 김 식혀주세요. 자, 네. 그랬으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무조건 볶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조림을 해야 되겠죠. 불을 세게 켜놓고요. 자, 세게 켜놓고 일단은 아까 지금 제가 데쳐서 준비해놨던 어묵조림은 이렇게 해놨어요, 어묵을. 그랬으니까 양념장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일단 식용유를 먼저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생선살로 만든 어묵이다 보니까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물엿이에요. 설탕보다는 물엿 넣는 것이 훨씬 더 윤기가 나기 때문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섞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진 마늘을요? 네, 다진 마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다진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약간 매콤한 어묵이 되는데 아유 우리 집 애들은 절대로 청양고추를 못 먹어야 하시면 빼셔도 돼요. 요거는 네. 이제 어른들을 위한 어묵 김밥이에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어묵을 넣으세요. 그래서 섞어주세요. 재빨리. 네. 저거만 먹어도 맛있는데. 요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죠. 근데 제가 청양고추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어묵이 아무래도 기름지잖아요. 아까 제가 기름기를 다 뺐다 하더라도 청양고추를 넣고 밥에다 넣게 되면 그
그 톡 쏘는 약간의 매운맛이 입맛을 훨씬 더 사로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정말 후다닥 볶아지기 때문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졸여져요. 벌써 안에 조림장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좀 자, 요럴 커진 때 것 같아요. 후춧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후춧가루까지. 네. 후춧가루를 처음부터 넣게 되면 끓이면서 생기는 것 때문에 연기 때문에 안 되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 하나도 없어졌죠? 네. 이제 꺼요, 불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넓은 쟁반에 펼치세요. 그래서 식혀요. 식혀야 네. 또 김밥을 쌀 수 있군요. 식히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이렇게 탱글탱글해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저것을 제가 이렇게 식혀놓으니까요. 이렇게 탱글탱글해져요. 아,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야 김밥을 말았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김밥을 한번 말아볼까요? 네. 우리가 한입 김밥은요, 아주 말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김 이렇게 다듬고요? 사각으로 해놨잖아요. 그랬으면 김을 보면 어떤 면은 맨질맨질하고 어떤 면은 약간 거칠어요. 맞아요. 네. 어느 쪽으로 밥이 닿아야 될까요? 그거 저는 아니까 거친 대로. 거친다. 그래야 먹을 때 네. 맞아요. 그래야 밥이 들뜨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친 면을 위로 놓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장 맛있게 밥을 먹으려면 참기름을 이렇게 해서 손에 한번 발라요. 그리고 김을 한번 쓰다듬어. 아이쿠야. 아유, 그리고 정성이에요, 이거. 밥을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네. 네. 이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니, 지금 벌써 냄새가 완전히 펼쳐요. 네. 이렇게. 옛날 소풍 때나 먹던 아. 김밥인데요. 요새는 이게 네. 어머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네. 아주 금방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놓으세요. 요즘에는 뭐 김밥이 천국도 가고 뭐 네. 무슨 선생님 김밥도 있고. 맞아요. 네. 예전에 참 귀했어요 저거.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한입 김밥이니까 이렇게 해서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싸요. 어묵이 3개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아, 이거 제가 철국시 주려고 일부러 4개 어머나, 넣었어요. 4개 넣었어요. 어머, 와,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랬으면 또 만질만질한 거 김밥 이렇게 놓고 네. 참기름 하나 손에 탁 바르고 이렇게 또 아, 아우. 바르고 밥을 또 올려주세요. 요거는 밥 조절을 하시면 돼요. 나는 밥이 많이 있는 게 좋다 하시면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네. 아, 나는 밥은 좀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밥 조금 넣으셔도 괜찮은데 네. 어묵만 가지고 하니까 조금 심심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달걀 지단을 붙여서 곱게 채 썰어서 같이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밥을 제가 조금 넣었으니까 네. 요것도 3개 정도만 넣을게요. 예. 그리고 요렇게. 김밥이 저게 은근히 양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냥 통으로 하나 왜 우리 저 소풍 갈 때 싸는 김밥은 밥 한 공기 더 들어갈 걸요. 그럼요. 아마 그 든든하잖아요. 예. 근데 저걸 몇 개를 먹잖아.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요. 향도 좋고 참기름 냄새 나고 이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쌀까요? 예. 제가 이렇게 하나를 더 싸는 이유는 금방 싼 김밥을 2분만 드리면 한 분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예. 3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거 은근 서운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제가 좀 밥을 좀 넉넉히 넣었거든요. 제가 아까 어묵을 썰을 때 김하고 생각해서 썰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딱 요렇게 맞은 크기가. 거예요. 좋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싸주세요. 아, 아우, 맛있겠네요. 진짜 김밥은 정성이에요. 예.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이렇게 쌌으면 제가 네. 지금 생방송이라 다 쌀 수가 없잖아요. 네네. 딱 요만큼만 쌀게요. 그랬으면 접시를 준비를 하세요. 네. 접시를 준비를 해서 제가 미리 조금 싸갖고 왔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네. 요거 제가 한 2개씩만 드릴게요. 2개씩 드리고 아우. 조금 더 주시죠. 예. 2개씩이면 생방송이 충분할 것 같아요. 2개씩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뭘 드리냐 하면 참기름으로 얘를 조금 발라요. 마지막에 윤기가. 참기름가 한번 더 넣어. 네,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발라. 맛이 없을 수가 없네. 향은 나지 지금 계속 지금 앞에서 아직 안 오는 이게 참 이게 힘드네요. 이게. 그리고 아까 요거 김밥 싼 거를 이렇게
요건 지금 살짝 김밥 옆구리가 조금 터졌어요. 아, 네. 요거 철규 씨 드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대각선으로 써네요. 네. 그래야 딱 써는 것보다는 대각선으로 썰어줘야 이렇게 김밥 안쪽에 있는 어묵도 보이고 해서 조금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는데 제가 김밥 썰 때 팁이 하나 있어요. 네네. 뭐냐 하면 칼에다가요 참기름을 조금씩 발라가지고 단면에 조금 윤기가 좀 나도록 해주시는 게 김밥을 훨씬 더 제대로 잘 썰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썰어서 잡수시면 훨씬 더 김밥이 옆구리 터지지 않고 잘 드실 수가 있겠죠. 이 김밥 향이 일품이다. 그래요? 깜짝이야. 제가 금방 만든 거라. 의외로 김의 향이 뭐 쫙 올라오면서 아니 속재료가 네, 어묵만 있어서 네. 약간 우리가 평소에 먹던 김밥보다 좀 심심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야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뭐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맛이 나요. 어묵만 있는 데도. 밥에도 간이 다 돼 있고. 그렇죠. 아유, 진짜 맛있다. 약간도 다 돼 있는 반면에 제가 어묵만 넣었지만 어묵 안에 마늘도 있고 청양고추도 맞아요.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살짝 매콤한데 그렇죠. 그게 완전 포인트예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매콤함을 조금 없애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굳이 아이들한테 그래도 비타민 채소를 조금 먹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파프리카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선생님 근데 정말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니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어묵이 탱글탱글해서 그렇죠. 식감도 너무 좋아요. 네. 꼭 어묵은 조리고 난 다음에 한 김 차게 식혀야 이렇게 탱글탱글거리는 식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김밥을 드시는 사이에 저는 또 김밥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꽈리고추 넣은 잡채를 할 건데요. 워낙에 우리나라 잡채는 채를 썰어서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게 잡채예요. 그 당면을 넣은 거는 1900년대에 그 사리원에 당면 공장이 생기면서 넣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당면과 고기가 안 들어간 잡채가 뭐지? 이게 정말 잡채긴 해요. 그래서 오늘 잡채를 준비할 건데 제가 아까 어묵을 한번 뜨거운 물에 이렇게 어머님들이 왜 튀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데쳤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데쳐 놓은 건데 아까는 제가 이렇게 가로로 놓고 세로로 잘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긴 당면 대신에 어묵을 넣을 거기 때문에 세로를 이렇게 길게. 반만 음. 이렇게 접어 놓고 요거를 아주 곱게 채 썰어 주세요. 아 이게 그 면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대신에 이 어묵은 제가 약간 불려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려지는 거를 감안을 해서 곱게 채 썰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차피 저기서 조금 더 통통해지니까. 그쵸, 그쵸. 자,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탱글탱글하죠? 네. 네. 요거 끓는 물에 한번 저희가 데쳐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꽈리고추가 주인공이라 제가 꽈리고추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꽈리고추는요 약간 길게 쪽쪽쪽 뻗어 있는 꽈리고추를 준비하시면 조금 덜 매워요. 지금이 한창 꽈리고추가 약간 그 강하게 매운맛이 올라올 때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길게 꼿꼿하면서도 약간 야들야들한 식감의 꽈리고추를 정하시면 네네. 굉장히 좀 덜 매우니까 이런 걸 구입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길게. 왜냐하면 너무 작게 하면 이 꽈리고추가 아무래도 잡채니까는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네. 길게 이렇게 어슷하게 채 썰어 주세요. 길게. 꽈리고추도 매운 거 잘못 먹으면 엄청 맵더라고요. 엄청 매워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주름이 많이 없어서 까리고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요거 길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특별히 오늘 잡채이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어묵과 어울리는 식감이 있는 게 바로 요거 우엉이에요. 우엉도 같이 우엉이에요? 볶으면 굉장히 좋은데 우엉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썰어 놓으면 갈변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엉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썰을 때 옆에다가
식초물을 조금만 준비를 해주세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생수 한 3컵에 식초 한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넣고 네. 요거를 이렇게 반 갈라요. 식초로 그렇게 하면 약간 떫은 맛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우엉 같은 경우에는 갈변이 생기면 약간 떫은 맛도 생기지만 약간 아린 맛도 생기거든요. 네. 그걸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꼭 식초물에 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길게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야, 근데 저 어묵이 당면 역할을 할까? 당면이 안 들어간 잡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처음 맛보는. 이렇게 해서 썰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요거를 썰어놨더니 네. 약간 갈변이 됐는데 요거는 씻어놓은 갈변이라 괜찮아요. 아. 아린 맛은 없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채소는 뭐 우리가 흔하게 아는 요거 양파 양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빨간색을 만약에 고추로 하게 되면 꽈리고추가 있기 때문에 또 매운맛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빨간색 파프리카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묵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많이 볶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간을 먼저 해주시는데 어묵 밑간 처음 들으셨죠? 네. 어묵도 밑간을 하셔야 돼요. 요게 지금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들어가고. 다진 마늘 넣고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맛술이에요. 맛술. 아무래도 생선이니까. 생선이니까. 그리고 요게 살짝 간장이에요. 진간장. 간장. 그래서 요걸 넣고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어묵에 밑간하는 건 진짜 처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볶자마자 꺼내도 돼요. 밑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자, 그래서 여기 밑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오래 할 필요 없이. 대부분 왜 오래 볶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간맞춤이 되려면. 근데 그렇게 오래 볶다 보면 다른 채소들이 다 늘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 밑간을 해놓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네. 아, 불을 요거 좀 맛 펴놓고요. 기대됩니다, 아주. 요거요. 네. 정말 맛있어요. 아니 장희 씨 근데 당면이 안 들어간 잡채 먹어봤었어요? 먹어본 적 없죠. 그죠? 오, 처음이에요. 자, 일단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 그리고 양파를 좀 먼저 볶아요. 그리고 양파 볶을 때 뭘 넣냐 하면 다진 마늘하고 다진 마늘 또 들어가네요. 다진 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음. 그래서 향신채 향을 좀 올려주세요. 아. 향신채 향을 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향이 쫙 퍼지고 나면 우리가 뭘 넣냐 하면 준비한 우엉을 넣어줘요. 우엉이 먼저 들어가네요. 저 우엉이 어떨지가 좀 많이 궁금해요. 저 궁금하시죠? 안에서. 네, 어우러져. 이 우엉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 우엉을 넣고 나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뭘 넣느냐 바로 양념을 하셔야 돼요. 간장. 네. 우엉이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어떤 밑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장을 넣고 같이 밑간을 해주면은 양파하고 파하고 여기 마늘이 우엉하고 같이 이렇게 조림이 되는 거예요. 저 우엉도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야, 간장 간이 돼서. 이렇게 해서 볶아줘요. 자, 이렇게 볶고 나서 우엉에 살짝 간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느냐? 아까 여기 준비해 놨잖아요. 어묵채 썬 거. 어묵 당면을 넣어주시고요. 대찰. 이때 꽈리고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어머나. 그리고 빨간색도 같이 넣어주세요. 향이 야.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당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 아무래도 우엉하고 어묵이 있으니까 물엿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참기름 약간 아우, 참기름. 이제 볶기 시작해요. 딱 봐도 맛있네. 요건 금방 완성되기 때문에 더 네. 맛있어요.
저 왜 갑자기 꽃빵이 생각이 나? 아, 빵 맞네요. 좋아요. 네. 고추 잡채.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아주 맛있는 어묵과 꽈리고추가 들어간 잡채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매우신가요? 그 꽈리고추의 매운기가 확 입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있죠. 바로 이 통깨 아, 뿌려주고 야,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까지. 맛있으라고 깨가루까지 뿌려주세요. 어머나. 비주얼 봐요. 야. 진짜 맛있겠네요. 비주얼부터가 일단은 이거 맛이 없으면 안 될 비주얼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맛있겠어요. 자, 다 됐습니다. 네, 선생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예쁘게 담아볼게요. 네네네. 아, 또 막한 거라 또 더 네. 맛있죠. 아유, 그럼요. 저 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 왜 엄마가 옆에서 볶고 있는데 턱 받치고 있다가 한 젓가락 얻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아마 딱 그 맛이에요. 아. 이렇게. 근데 그때 한 젓가락 이상을 먹어서 많이 혼났었어요. 상에 올리기도 전에 다 먹는다고.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짜잔. 씨는 벌써 가 있었네요. 네, 근데. 이거 뭐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네. 짠. 자, 하나씩. 감사합니다. 어우, 향부터 일단 끝났죠? 향을 먼저 한번 맡아봐야 되는데. 우엉 하나 잡고. 네, 우엉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씹히는 식감이 일단은 좀 다르고요. 어묵이 약간 부드럽고 쫄깃하다. 네. 우엉이 살캉살캉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식궁합이 굉장히 그대로 맞아요. 살아있는데요. 숨이 네. 안 죽었고. 아유, 좋다. 응? 괜찮죠? 이거 이번 추석 때 해 먹으면 되겠다. 네. 아니, 맞아요. 어묵이 정말 당면처럼 제가 한번 후루룩 넘겨봤는데 쑥 들어가는 게, 야, 이것도 아주 별미인데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채소들이 정말 우리가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네. 먹다 보면 굉장히 잡채 우리가 그득하게 먹은 것처럼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우엉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뭔가 따로 놀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이게 않죠. 잡으면서 와. 우엉 하나를 무조건 잡게 되겠네요. 이 식감이 있어가지고. 그죠? 색깔도 예뻐요, 색깔도. 어, 그리고 그렇게 잡수실 때 아까 김밥 남았으면 한 개 정도 더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 안 남았는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가져오려다가. 네네네. 제가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아유, 더 감사합니다. 잡숴보세요.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게 어묵은 저는 그냥 반찬 할 때 조금 네. 아니면 그 탕으로만 먹어봤었는데 국으로만 네,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렇죠. 완전히 일품 요리잖아요. 맞아요. 네. 어묵 반찬이라고 무시했다가 섭섭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일품 요리입니다. 자, 저희가 레시피도 준비했거든요. 레시피 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재료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어묵. 어묵으로 만들어볼 오늘 요리는 어묵 한입 김밥과 어묵 꽈리고추 잡채입니다. 먼저 어묵 한입 김밥부터 만들어 볼까요? 사각 어묵은 채반에 펼쳐 뜨거운 물을 붓고 찬물에 헹궈 건지고요. 물기를 닦고 0.5cm 간격으로 채 썹니다. 김밥용 구운 김은 4등분하고요. 밥에소금, 깻가루, 참기름을 섞어서 식혀주세요. 팬에 식용유와 간장, 맛술, 물엿, 다진 마늘, 다진 청양고추, 후춧가루를 넣고 끓이고요. 채 썬 사각 어묵을 넣고 바짝 졸인 후 차게 식힙니다. 김의 3분의 2 지점까지 밥을 펼친 후 어묵조림을 3-4줄 넣고 돌돌 말아 꾹 눌러주세요. 김밥에 참기름을 고루 바르고 반을 잘라주면 어묵 한입 김밥 완성입니다. 이제 어묵 꽈리고추 잡채도 만들어 볼까요? 사각 어묵은 채반에 펼쳐 뜨거운 물을 붓고 찬물에 헹궈 건지고요. 헹군 사각 어묵을 길게 채 썰고 간장과 맛술, 마늘을 버무려 밑간합니다. 꽈리고추, 우엉, 양파, 붉은 피망은 알맞게 손질하고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와 파, 마늘을 볶다가 우엉을 넣고 더 볶아줍니다. 우엉이 약간 익으면 간장, 물엿, 어묵, 꽈리고추, 붉은 피망을 넣고 센 불에서 볶고요. 참기름과 통깨, 깻가루를 넣고 소금 간을 해주면 어묵 꽈리고추 잡채 완성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밥도둑 어묵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묵 한입 김밥 그리고 어묵 꽈리 고추 잡채. 네. 와, 둘을 같이 드시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맛있다. 그죠? 아니, 나 이거 이번 추석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을 거야. 오, 예. 일품 요리. 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요. 지금 한창 배추값이 올라서 어머님들이 김치 어떻게 담아 하시죠? 알배추로 맛있는 자박김치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예, 아, 오늘 너무 맛있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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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에이팜쇼 창농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서초구 H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스마트팜, 스마트 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첨단 기술이 결합된 농업의 미래와 이를 이끌어가는 청년 농업인들을 보여주는 스마트 농업관, 전국 100개 지자체가 참여한 귀농 귀촌관, 도심 속 농업을 체험하는 도시 농업관 등 280여 개 부스가 준비되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고향사랑 답례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보고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고향사랑 특별관도 운영되는데요. 농업, 농촌, 고향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에이팜쇼 박람회장에 방문하셔서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네. 내일은 9월에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월의 첫날이네요.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